네, 물론 이제 바이오 제약 쪽을 또 투자 안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겠으나 저희가 그렇다고 뭐 모든 분께 다 해당되는 매크로액이나 이런 것 저희가 이제 굉장히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저희가 숫자를 좀 줄이고 섹터별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앞으로 점점 이제 해당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 좀 모셔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는 또 궁금한 섹터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욕만 나온다는 섹터죠. 이 바이오 정말 끝도 없이 떨어지고 전혀 올라갈 생각 안 하고 있는 그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예민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오 업계 자체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뭐 이렇게 길게 신 게 저도 처음이라 어렵네요. 보자. 작년에는 뇌 질병, 뇌질환 관련해서 조금 맞아요. 밝게 봐도 괜찮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여전히 뇌질환 쪽 좋게 보고 약간 좀 혼 좀 나셔야 되겠지요. 이 차트 보시면 뭘 벌써 차트부터 가요. 일단 얘기 좀 하고 가요. 뇌질환 위기의 영역이니까 향후 무궁무진하게 뭐 치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년에 저는 그 얘기로 설득이 돼서 뭐 또 사셨는데 아이고 뭐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이제는. 네, 그랬으나 이제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또 뭐 이벤트 드립은 있지 않습니까? 어디죠? 무슨 무슨 큰 증권사 같은 데서 하는 뭐 학회 같은 거. 학회 발표. 네, 그런 뭐 학회들 또 있다. 역시 작년 안 통했던 것 같고요. 작년 바이오젠이 좀 일으켜서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잘 저거 못하셨군요. 해외 쪽은 좋았는데 해외 쪽은 좋았어요? 네, 바이오젠 뇌질환 쪽은 괜찮았습니다. 그래 해외는 괜찮았어요? 네, 우리가 국내는 이제 뭐 관련주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일단 대외 환경 자체가 이제 뭐 댓글에서도 있지만 금리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 차트 보시면 네, 자꾸 넘어가려고 뇌질환은 그만. 자, 그래 차트 봅시다. 뭔데요?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와 XBI라고 해서 이제 S&P 바이오텍 ETF 추인데요. 정확하게 좀 뭐 금리에 따라서 반비례하기 때문에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이렇게 제가 써놓기도 해서 뭐 금리 영향이 사실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지수는 지금 계속 0 밑으로만 마이너스로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22년 8월 25일 기준으로 밑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뭐 좀 희망적인 차트도 희망 한번 좀 살아볼까요? 보여드리자면 다른 차트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제가 연초에 올렸던 자료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빠지냐라는 얘기들 많이 하셔서 제가 과거에 과연 얼마나 길게 쉬었나를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게 아마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의 포인트는 2년 연속 쉰 적은 없다라는 건데요. 뭐 역사야 깨질 수는 있는데 저희 그 코스닥 제약지수 보시면은 22년하고 21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년을 좀 쉰. 그러니까 20년은 날랐고 코로나 때문에 날렸고. 뭐 괜찮았죠. 죄송해요. 21년, 22년. 네. 21년하고 22년 쉬었어요? 네, 저희가 보시면은 좀 하회를 했죠. 그럼 3년 쉴 수는 없다 이거군요. 역사적으로는 3년을 쉰 적은 없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0607 그 금융위기 전에도 한 2년 정도 좀 코스닥 제약 쪽이 쉬었고 코스피 의약품도 보시면 08년하고 2010년 그 금융위기 때 그리고 IMF 때도 좀 쉬었거든요. 2년. 근데 코스피 의약품은 작년에는 좀 아웃을 했던 게 저희가 삼성바이오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기 때문에 코스피 의약품은 작년에는 좋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바이오텍들 보시면은 작년, 재작년 좀 쉰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에는 좋아질 겁니다. 올해는 좀 갈참이었는데 좀 약간 좀 거시적으로 리스크가 좀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저는 그 제약바이오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뭐 다른 산업도 물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인간의 건강을 더 추구하는 그런 이제 업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실은 정이 많이 가는 업종이에요. 저는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 한다는 그 회사도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도 제가 엄청 투자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S사.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모양이 꼴이고 오히려 저는 이 바이오 때문에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바이오 회사 때문에 건강을 더 해치고 있단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저희 섹터가 사실 건강이 안 좋아야 좀 좋은 섹터이긴 한데 아파야 좀 잘 되는 섹터이긴 하거든요. 건강 일부러 해치는 거야. 안구건조증 올해 데이터 나오는 회사들 있습니다. 진짜요? 네, 올해 뭐 유유제약도 이상 발표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이제 4월달에 3상 발표 예정이라서 다시 한번 뭐 안구건조증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여튼 이제 크게 보자면 바이오는 3년 쉰 적은 없다. 물론 이제 이번에 새로 역사 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적은 없고 그 다음에 금리와 거의 반비례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금리 상황이 꽤나 이제 고점인 상황일 테니까 이보다 물론 조금 더 올라가긴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보다는 비슷하게 가거나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바이오는 아마 주가는 조금 더 상승 쪽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 허혜민 연구원의 기본적인 큰 그림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바이오텍 쪽에 뭔가 이게 큰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구조적 변화가 좀 구조적 있었고요. 변화? 네, 앞으로도 이게 영향을 좀 미칠 건데 네. 제가 뭐 하반기랑 이제 이후에는 뭐 지금보단 낫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과거처럼 과거의 10년은 저는 바이오텍의 황금 시대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황금 시대보다는 좀 선별적인 회사들 그 전에는 저희가 종목 옥석 가리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파이프라인도 옥석 가리여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뭐 그 구조적 변화 중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금리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 어려워졌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코로나 때 정부가 돈을 워낙 각국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약가 제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제 약가 제한 정책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 제약사들한테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이제 가격 할인, 그러니까 기술 가치, 저희가 신약 가치 따질 때 밸류에이션 그 땡겨오잖아요. 앞으로 10년, 15년의 미래 가치를 당겨서 오는데 그 기술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걸 당겨서 기술 수출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약가가 이제 깎이게 되면 아무래도 마일스톤 금액, 그 기술 이전 금액이 좀 줄어들 수가 되고. 있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가속 승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 이전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만 해도 뭐 효능이나 안정성이 어느 정도만 뭐 나오면 혁신의약품에 대해서는 내가 빠르게 승인을 내줘서 승인 이후에 데이터를 좀 제출을 하면 그걸로 이제 보완이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바뀌어서 그 전에 좀 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거나 보완된 데이터들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속 승인 프로그램에서 승인되는 품목도 점점 이제 줄고 있고요. 뒤에서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데 항암제 용량 최적화라고 해서 프로젝트 옵티머스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5월과 올해 1월에 이제 보완이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뒤에 이 표 보시면은 사실 아직 이거에 대한 영향을 6페이지입니다. 영향을 좀 뭐 파악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프로젝트 옵티머스는 용량 최적화라는 건데요. 뭐예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저희가 임상을 할 때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는 효능과 이게 독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량을 올리면 독성도 올라가지만 효능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임상 이상에 대한 적정 이상 용량을 책정을 할 때는 용량을 좀 올려가면서 이거를 이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를 임상을 해보고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독성이 좀 올라가도 효능은 어느 일정 부분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높여도 네.
그래서 FDA에서 그러면 이제 임상에서 왜 사람들을 희생을 시키느냐, 아주 처음부터 적정 용량을, 그러니까 용량 최적화를 찾아서 임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지침이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직은 비용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네.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바이오텍이 안 그래도 자금 때문에 어려운데 전임상에서 더 많은 데이터와 바이오 마커, 동물 임상 이런 것들 또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머리 뜯지 마시고. 네. 이런 머리 지금 뽑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네, 뭐 일단 그럼 지금 이제 큰 대형 빅파마 아니면 큰 업체들 말고는 자금 문제 감당할 만한 회사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스몰 바이오텍들이 이제 혁신뿐이 살 길이라는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게 근데 뭐 정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FDA가 임상 승인해줄 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달라질 거라서 이건 조금 시간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이제 구조적 변화는 비용이 전임상 때 좀 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관련해서도 바이오도 뭐가 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큰 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생산, 하나는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우리나라 미국 안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여기서 생산을 해라는 거. 가 있었고요. 바이오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시간이 워낙 그 공장 짓는데 오래 걸리고 이 승인 받는데도 좀 걸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단기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가격적인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그 8페이지 이제 표 보시면은 이 그 FDA가 저분자 신약, 그러니까 스몰 몰레큘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알약으로 먹는 기본적인 신약이 있는데 요거가 이제 출시하고 나서 9년 동안 제네릭이 출시가 되지 않으면 이제 약가 협상, 약가를 깎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시간을 좀 더 줘서 13년 동안 시밀러가 출시되지 않으면 약가를 깎겠다. 요 얘기는 이제 그 마일스톤 기술 이전 할 때 결국은 이제 그 기술 이전 가격이 좀 줄어들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약이 새로 화학약품 하나 나오면 이제 그게 꽤 오래 이제 독점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복제약들 나오고 이제 이런 이제 시간 타임테이블을 갖는데 이번에 IRA에 따르면은 9년만 인정해주고 만약 9년 지나서도 지금 복제약 안 나오면은 그냥 약값을 니네 깎아버릴까 이렇게 간다고요? 맞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약가 협상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얘기는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12년 정도로 해주고 13년입니다. 13년 정도 해주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여력이 저분자 신약보다는 좀 있는 편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경쟁 강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 8페이지 하단에 있는 차트 보시면 R&D 중에서 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뭐 대부분 회사들 항암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27%가 2010년도였다면 작년 같은 경우 이제 40% 가까이 되는 수준으로 이제 항암제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임상도 또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요거 하나 더 보시면요. 9페이지 있는 요 첫 진출과 후발주자 간의 격차인데요. 예전에는 VGF 타겟으로 신약 개발을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그 처음으로 나온 회사들과 후발주자들 간에 10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허투 타겟도 마찬가지인데요. 9년. 근데 이제 케이라스부터는 최근 타겟인데요. 1, 2년 내로는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따라붙는 VGF랑 HER2랑 KRAS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신약 개발할 때 타겟들인데요. 뭐 VGF를 타겟하면 뭐 신생혈관 억제를 하는 뭐 이쪽을 타겟한다든지 뭐 허투를 타겟한다든지 이게 타겟마다 뭐 적응증이나 질환들이 좀 근데 하여튼 지금부터는 이제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첫 약이 나오고 그 두 번째 약 그랑 똑같이 만드는 약 나올 때까지가 지금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인가요? 네,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파이프라인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는 이 후발주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혁신 신약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이런 향후의 뭐 약가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는 투자를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진 않는 게요. 저희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상황을 환경이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전에도 안 좋았는데 이렇게까지 더 어려워지면 안 하는 게 맞지 개인 투자자는. 근데 이제 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이제 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여태에도 좋았지만 구조적으로 이제 시밀러를 권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더 도래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 코로나 때 정부가 지출이 되게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코로나 외에도 이 고령화로 인해서 지출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지금 GDP 대비 연방 부채나 향후 연방 지출 구성을 보면 이 헬스케어 프로그램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까 그 IRA에서 시밀러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13년 출시 이후에 시밀러가 들어와야 약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약간 시밀러가 들어와야 약가를 안 깎겠다라는 얘기는 오리지널사들이 그동안에는 시밀러가 못 들어오게 굉장히 많이 막았거든요. 특허도 걸고 뭐 이제 다른 특허도 또 걸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밀러가 같이 손잡고 들어와 줘야 약가를 덜 깎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시밀러한테는 이제 우호적인 환경, 그리고 IRA에서 또 환급도 앞으로 5년 동안 시밀러한테선 6%에서 8%로 올려주는, 환급도 더 많이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꼭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한 6, 7년 전에 보면은 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서 뭐 바이오가 100이면은 바이오 시밀러는 뭐 80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경쟁자들이 워낙 또 많이 출연해왔고 그 가격대도 제가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 가격도 많이 좀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맞아요. 이제는 뭐 무분별하게 시밀러 한다고 해서 좋기보다는 그 가격을 버틸 수 있는 회사들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몇몇의 회사들. 약가가 계속 빠져도 공정 과정을 거쳐서 수율을 좀 개선한다든지 어느 정도 유통망과 이런 채널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회사들. 네. 그게 어디냐? 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이에요. 어딘데요, 그게?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이제 오가논이나 뭐 이런 회사들하고 이제 손잡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공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버틸 수 있는 회사로 분류가 저희가 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 네. 에피스. 네. 그리고 바이오 에피스도 우리 상장 기업이에요? 아니요. 자회사인데 거기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전문 개발 업체. 그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는. 그 셀트리온도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보고 셀트리온?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님도 이제 복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제 직접 판매, 미국에 직접 판매를 하는 회사로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를 저희가 올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올해 내년. 삼상 진행 중인가요, 지금? 시밀러는 대체적으로 이제 허가 단계에 와 있고 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이제 허가를 이제 받을 예정인데요. 이제 그 전에는 뭐 화이자나 테바를 통해서 팔았지만 이제는 이제 올해는 직접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그 마진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가가 깎여도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다는 게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채팅창 보니까 정말 이거 한번 내 힘있게 한번 밀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될 것 같은 게 있으니까 그 영광을 내가 이제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 있겠다 이런 의미라 오히려 후자 같으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뭐 제가 그분의 의중까지는 저도 기사를 알겠습니다.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복귀를 한다 이거죠. 네, 복귀는 어쨌든 시장에 되게 긍정적 요소로 저희가 받아들여졌고요. 초반에는 이후에는 이제 뭐 M&A라든지 이제 언론에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나왔으니까요. 네, 아마 3사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3사 합병은 예전부터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해요? 그게 일단 제가 2년 전부터 아직은 제가 자료를 쓴 거라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7월 이후부터는 이제 가능한 시기가 돼요. 올해? 네네. 왜냐면 그 전엔 가능하지 않아서 못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회계감사 이슈들이 있어서 이제 개선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사주를 계속 꾸준히 매입을 했었기 때문에 자사주 그 매입 기간 동안에는 또 이사회를 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8일까지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사주 매입 기간이고 그게 끝나는 한 달 후가 7월이고요. 개선 기간 종료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뭐
기업별로도 잘 골라봐야 되지만 파이프라인 잘 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뭐 파이프라인 뭐 어떤 파이프라인을 보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해외에서나 이제 국내에서나 과거 대비 파이프라인을 보는 트렌드도 좀 달라지고 있고요. 네. 일단 이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14페이지에 띄워드린 그동안 저희가 그 한미약품 대규모 기술 이전 이제 2015년 이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뭐 FDA 신약 승인 건수도 5배 올랐고 기술 이전 누적 건수도 15년도에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제 4건에서 73건으로 기술 이전 누적 금액 추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감흥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던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암젠의 1.6조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 보시면 더 이후에 기술 이전 이후에 더 빠지는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였고 반면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이 허세틴 시밀러 3상을 성공한 이거는 이제 성공하니까 바로 또 매출을 이제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또 올랐던 그런 것 보면 그 먼 미래의 신약가치 기대감보다는 단기 현실에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쓴 거는 저희 이제 RA들이 리서치 어시스턴트들이 좀 많이 고생을 해서 네. 2015년부터 발표를 파이프라인을 했던 530건의 파이프라인 다 전수조사했어요? 네, 전수조사 했고요. 노가다 작업을 했는데 이 데이터가 네. 보시면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띄워드린 18페이지 보시면 2022년에 확실히 데이터 발표가 이제 57건으로 21년 대비 2배가량 좀 늘어났고요. 데이터 발표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섹터 주가가 좋았냐? 작년에 그렇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그 확률, 성공 확률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좀 많이 21년도 대비 좀 떨어졌습니다. 뭐 이상이 44% 성공 확률, 3상이 68%, 그리고 1상은 뭐 높으니까 85% 이렇게 좀 받아서 뭐 2019년도에는 이제 당연히 뭐 네, 삼상했던 회사들 신라젠 다 기억나시겠지만 그런 회사들 헬릭스미스 이런 회사들이 많이 실패를 했고 이 이후에 좀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데이터 발표를 많이 하게 되고 성공 확률이 좀 낮아지게 된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이제 데이터를 좀 보시기 시작하다 보니까 데이터 발표를 회사들 자체적으로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특이한 게 이제 2018년도 보시면 성공률 다 100%거든요. 근데 이게 100%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잘된 것만 발표를 했었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성공한 것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추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발표가 잘 나왔는데 2019년도에 이렇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삼상에서 좀 실패 소식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포괄 공시제라고 해서 공시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데이터 발표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들이 좀 확보가 되기 시작했고 올해에는 이게 그 1차 공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조금 더 투명하게 CRO에서 나오는 최종 리포트를 이제 거래소에 제출을 해야 되고 회사의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1차 지표를 이제 반드시 넣어야 되는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데이터 발표들이 향후에는 더 많이 나올 거고 성공과 실패 유무도 더 과거 대비해서는 좀 투명하게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글로벌과 이제 비교를 해서 보자면 이 일상에서 글로벌 평균과 국내 평균 보면 국내가 아직 높거든요. 이 이유들이 바로 그 잘된 것들을 발표를 많이 했었던 시기 2015년부터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시밀러가 좀 저희가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시밀러들은 거의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밀러의 성공 지표들이 포함이 돼서 이랬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게 평균에 좀 수렴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최근의 트렌드를 이제 옥석 가리기를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미국 쪽,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도 지금 데이터에 대한 옥석 가리기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효능 퀄리티를 나눠서 봤는데요. 20페이지 보시는 요 차트고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매우 좋음, 중간, 뭐 약함, 없음 이렇게 나눠서 보면 매우 좋았던 데이터들은 22년 6월 대비
2배 이상 현재는 좀 가치를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요. 매우 좋음과 좋음은 누가 판단한 거예요? 뭐 거의 시장과 뭐 데이터 발표할 때 저희가 보면은 기존에 있는 치료제 데이터 대비해서 월등히 좋은 데이터들이 사실 누가 봐도 좋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후하게 너무 점수 준 거 아니시고?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저 데이터가 임상에 대한 데이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일상 했었을 때 그 어쨌든 그게 통과 여부가 이제 피해 확률로 잡히는데 네. 그건 확률적으로 잡히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네. 통과된 범위인데 네. 그럼 매우 좋다 안 좋다는 그 통과된 부분에서 매우 좋다 뭐 그런 건가요? 네, 뭐 임상 데이터 뭐 예를 들면 반응률이 뭐 매우 좋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뭐 위장관이나 안과, 뇌, 심혈관 이렇게 비항암제 쪽도 계속 가치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1, 2, 3상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해외도 이제 기업 가치 보실 때 약간 기업 가치 평가하시기 어렵기도 하고 저희가 목표 주가를 다 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바이오텍에 대해서 이제 이걸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전임상인 경우에는 이제 1,000억 정도 가치를 주고 있었고 그 1상일 때는 2,600억, 2상일 때는 3,800억, 3상일 때는 1.2조 이렇게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주고 있었고요.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제 1상에서 데이터가 매우 좋을 때랑 2상에서 데이터가 매우 좋을 때는 큰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3상에서 데이터가 매우 좋을 때는 거의 3조 가까이 기업 가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지금 시장에서는 이 후기 단계 3상 데이터들을 조금 더 가치를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국내 업체들도 평균적으로 3상하는 회사들은 글로벌과 비슷합니다. 1.3조 네네네. 그다음에 저희는 기술 이전한 회사들 나눠서 보면 한 1.2조 이렇게 이제 받고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1상, 2상, 3상 가치가 다르겠죠. 3상까지 가면 당연히 더 높은 가치를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네. 예전보다 더 3상의 가치를 더 가중치를 많이 준다 이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요것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왜 3상 가치를 더 많이 주느냐 네. 이거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상장된 바이오텍들의 평균 기업 가치 변화입니다. 그래서 21년 말, 22년 말, 그다음에 최근 2월 말 요걸 보시면 전임상은 빠지거든요. 1상도 빠지고 2상도 빠집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그 신약 가치 그렇겠죠. 할인 네. 때문인 것 같고요. 바로 약 될 수 있는 거, 바로 돈 될 수 있는 거에는 더 많은 가치 주고 네네. 좀 시간 오래 걸릴 거는 지금 모르겠다 이거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3상은 21년 말보다 오히려 더 좀 올라왔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특허 만료랑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가 2030년도에 특허 만료되는 품목수들 보면 지금 살아남는 회사들 없이 다 릴리, BMS, 화이자, 이제 다 특허 만료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과거 대비 특징은 과거는 레미케이드나 엠브렐 같이 연매출 10조 정도 규모의 특허 만료였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휴미라나 키트루다처럼 20조 정도 되는 매출의 특허 만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특허 만료되면 버티기 더 어렵기 때문에 3상하고 있는 애들을 가지고 와야 빨리 임상해서 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3상하는 친구들 뭐 어떤 거 있어요 지금? 3상하는 회사들 보시면 이제 23페이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다행인 거는 저희도 3상하는 회사들 발표가 다수 있습니다. 한 6건 정도 있고요. 승인받는 품목들도 올해 최대 7건, 그다음에 올해 허가 신청 넣는 게 9건이 있기 때문에 이 승인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이제 90%의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7건이 다 안 되더라도 맨 위 칸, 그다음 칸, 세 번째 파란색 칸까지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확대를 좀 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위에 칸 BLA, NDA 승인, 그다음에 BLA, NDA 신청, 그다음에 3상 요 정도가 이제 더 많은 가치를 받고 또 뭔가를 실패 확률이 좀 적은 이쪽인 거죠. 네, 최근에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좋은 스타트를 끊었고요. 이제 2분기 때 발표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스케줄로 참고하시면 좀 투자에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올 이게 그 중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게 뭔가요? 이 중에서 시장 규모는 사실 데이터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기도 한데요. 저는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유한과 그 오스코텍의 레이저티니 병용. 요게 그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폐암이고요. 아까 왜 데이터 아주 좋음, 약함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게 아주 좋음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타그리소라고 하는 기존의 폐암 치료제랑 비교하는 임상인데요. 직접 비교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웬만큼 자신 있어야 내가 얘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돈을 들여서 임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리포사 1이라고 하는 이제 연구 제목인데 이 임상은 1차 치료제이기 때문에 폐암의 1차 치료제인데 기존의 시장 타그리소가 지금 한 6, 7조 파니까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이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참 저 2020년에 유행했던 무슨 저 백신 관련이나 뭐 이거 코로나 치료제 이쪽 완전 지금 죽었죠? 뭐 네. 목소리가 작았나요? 네,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네. 앞으로 계속 매출이 줄을 거라서 그쪽보다는 이제 신약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스쿠텍, 레이저 티닙 병용 요거. 발표는 언제쯤? 이거 스케줄은 다 언제쯤 돼 있습니까? 이게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제가 나눠서 드렸는데요. 네. 좀 그 달수를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신 곳들은 제가 이렇게 4월, 뭐 5월 이렇게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 좀 저희가 공유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요 자료는 3프로TV 저 앱에 업로드를 좀 해놓고 여러분 좀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요거는 좀 글씨 크게 보시면 바이오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도움이 좀 분명히 될 것 같네요. 요즘 2023년 그때 이제 작년은 뇌질환의 해였잖아요. 네. 그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미국 쪽에서는 잘 됐대요. 그렇습니까? 네. 올해는 어떤 뭐 트렌드랄까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뇌질환 계속 이어가나요? 아니면 새로운 또 약에 대한 올해 제가 자꾸 어려운 임상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뇌질환도 사실 기존 치료제가 없어서 근데 니즈는 되게 많잖아요. 이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시라고 해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그러니까 알코올을 드시지 않아도 이제 지방간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것도 약이 없어요. 없죠. 네. 약이 없어요? 네, 주변에 지방간 있으신 분들 꽤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상간 지방증, 뭐 섬유증, 간경화 이렇게 이제 단계가 나눠지는데 비만이시면서 당뇨가 있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뭐 살이 빠지면은 살을 빼면 괜찮은데요. 쉽지 않잖아요. 최근에 뭐 패스트푸드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유병률이 이제 네필드라고 해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전 단계가 이제 25% 전 세계 인구 중에 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내시가 6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약은 없고 근데 저희가 사실 내시 개발하면 이제 개발의 무덤이다라고 해서 잘 선호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실패를 너무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요. 이 약이 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그 마드리겔이라는 회사가 3상에 성공을 하면서 하루에 주가가 270%가 올랐습니다. 하루에? 네, 미국은 미국은 원래 제한이 없기 때문에 400% 500%도 올리기도 하고. 그래도 하루에 신약이 이렇게 좋죠. 잘 되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마드리겔이 끝이냐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 미충족 수요가 되게 높은 분야인데 앞으로 데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특히나 이상이면 효능이잖아요. 효능 데이터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좀 나올 예정이고 관련해서는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아케로라는 회사도 이상을 성공을 했거든요. 이 아케로 타겟하고 유사 타겟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회사들이 잘 되면 유한양행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방간,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쪽이 요즘 이제 핫한 그런 섹터군요. 술을 안 먹는데도 지방간이 생기니까 네. 그 약을 또 치료제가 없고 네. 그래서 옛날부터 이거에 대한 개발 욕구가 많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조금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군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그 질환군들이 약이 없는데 시장이 굉장히 큰 쪽에서 시장이 이제 열리는 질환군들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치매 치료제보다는 조금 약간 쉬울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둘 다 뭐 만만치 만만치 않은데요. 않은데 제 느낌으로는 네, 왜냐면 이제 이 내시도 어쨌든 이 진단을 받으려면 생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 조직을 떼야 되잖아요. 떼야 되니까. 그래서 쉽진 않죠. 임상 자체가 좀 쉽지 않겠군요. 네, 참여하려고 하는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고. 근데 지방간이 그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생활이 좀 잘 어려워요?
이게 증상이 그 간 질환은 왜 간경화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80%까지는 간이 망가져도 증상이 전혀 자각이 없어요. 안 되는구나. 네네. 그래서 일단 발견이 쉽지 않죠. 발견 쉽지 않고 만약 그 발견될 때쯤 되면 이제 그때는 도저히 이제 회복이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거나 늦거나, 아니면 침묵의 또 그림자. 맞아요. 간이 그러니까. 네. 그렇죠. 침묵의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 그림자, 살인자. 제가 그림자 금융 생각하다가 갑자기 침묵의 그림자. 원래 그림자는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묵의 살인자. 간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올해 네. 조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다. 요새 암도 그 화이자도 암 업체들 막 인수하고 보면 암 관련해서도 조금 특이한 거 없을까요? 뭐 이번에 인수했던 이제 ADC 인수를 했는데요. 뭐 암 쪽은 계속 이제 바이든이 내놓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암 관련된 사망률을 반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ADC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중항체 뭐 이런 쪽에서는 빅파마의 니즈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간 요거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시네요. 채팅창에. 그러면 운동 좀 많이 하시고. 네. 원래 이제 지방간 있으면 살 빠지면 좀 없어져요. 원래 이제 지방간 있으면 허옇게 해갖고 잘 안 찍으면 저는 지방간이 있기 때문에. 지방간이에요? 네. 근데 살 조금 빼지만 허연 거에서 조금 이제 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 사진을 찍으면. 네, 이제 거기 이제 지방간이면 허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기 그 사진보다도 그 뭐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초음파? 초음파를 하면은 지방간이 많은 사람들은 안 보여요. 허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살이 조금 뭐 빠지면은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약들이 비만도 같이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관심 많은 게 이제 비만, 뭐 내시 이런 것들 관심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제가 또 다이어트로 활용하듯이 내시 치료제도 활용될 수 있다. 네. 근데 본인 지방간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밝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난 무슨 뭐 집안에 잔치 있는 줄 알았어요. 지방간 항상 긍정적으로. 초음파 할 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저는 여기 배에다 뭐 이렇게 숨겨놓으셨나 했는데 지방간 얘기였습니다. 네. 지금 치료 중이신 거죠? 그건 치료가 없어요. 네. 지방간이 치료는 없고요. 그러니까 살을 빼는 거. 치료제가 내년에 올해 그 마드리길 성공해서 승인 받으면 이제 치료제가 저는 술을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생겼기 때문에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지방간이기 술을 때문에 끊으시면 살을 빼면 될 겁니다. 근데 왜 안 빼요? 지금 열심히 빼고 있어요. 빼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방간 조심하시고 우리 허예민 연구원도 낙담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될 겁니다. 봐요. 네. 뭐 3년 연속 죽수란 법은 없잖아요. 네, 다시 찾아뵐 때는 좋은 얘기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제 바이오 관련해서 바이오는 우리 허예민 연구원이 그럼요. 네, 정말 뭐 진짜 이 여의도 유명하시잖아요. 제일 유명하죠. 네, 우리 허예민 연구원님 또 잘 좀 지켜주시고 지금 또 몇몇 분들이 바이오 힘들어갖고 많이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여의도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자리를 좀 잘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선배들이 다 나가면 바이오 누가 기르겠습니까? 네. 네, 우리 허예민 연구원님 네. 또 뭐 2달 뒤에 어디 가셨다 이런 얘기 안 들리게 바이오 잘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키움증권의 허예민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미